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과 달러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최장 3년간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억울한 종부세 납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며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전쟁 공포를 비켜가진 못하며 파랗게 질린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장중 2,690선까지 밀린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1.35% 하락한 2,706선에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소식에 전쟁 우려가 고조되며 주식시장이 휘청인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도 기관과 개인의 매도 공세에 1.83% 하락한 868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쟁 우려의 에너지와 곡물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의 가격 급등 전망이 이어지며 GS와 중앙에너비스, 미래생명자원 등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겹이 쌓인 악재에 시장 체력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마찰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초반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민감도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이제 파급되겠죠, 이제. 이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금과 달러가 강세입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했고 원달러 환율도 1,192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걸 명령하면서 전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칠러 반군 지역에 진입을 시작했죠. 이에 전운 긴장감에 높아졌던 안전자산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과 달러,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거래되는 금 선물은 오늘 기준 온스당 1,91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45% 상승했습니다. 2,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종가 기준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온스당 1,900원을 넘어선 것도 8개월 만입니다. 금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기관 등을 합한 KRX 금시장의 총 거래량은 2019년 1,713kg에서 지난해 28,295kg,
액수로 따지면 5,920억 원에서 1조 8,820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정기예금 수요도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죠.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안전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이 큽니다. 금통위는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2번 연속 인상은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열리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위기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상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666조로 전월 대비 11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중 통화량은 광의 통화 기준 3,600조로 전월 대비 2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통화량 중 대부분은 정기 예적금으로 흘러가 20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예적금 금리 상승 영향으로 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고수익을 기대하고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으로 많이 쏠렸죠.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위험자산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코인 손실이 커지며 급히 손절한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6% 가까이 하락한 36,62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6% 급락한 가격입니다. 이더리움도 24시간 전 대비 7%, 일주일 전 대비 16.72% 하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오늘 오전 9시 나오는 전날 종가가 비트코인의 4,545만 원으로 전일 대비 3.57%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2% 이상 하락한 314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알트코인, 일명 작코인인 키즈토, 위믹스, 샌드박스 등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세를 맞이한 위험자산 투자자들은 한숨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까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삼성증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초기 반응 이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보다는 단기적인 국지전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사는 이런 충돌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봅니다. 이번 그 사태에 있어서 우선 정책 대응이 중요할 텐데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향후의 V자형 반등보다는 향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국면까지 높은 변동성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진입시키는 등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자 국내 분양가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 사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분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 멀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때문인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과 강판, 시멘트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런 철근, 강판,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 값이 전쟁 위기로 인해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필수 자재들의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분양 원가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 값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요? 네,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원자재 값은 급등해 왔습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산업계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세계 광물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니켈, 팔라듐, 알루미늄, 철강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철근과 강판을 만들 때 필요한 니켈은 세계적으로 러시아산의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 사태 고조로 인해 전일 기준 니켈의 값은 1톤당 24,87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4% 상승했습니다. 도금 강판과 거푸집 등을 만들 때 필요한 알루미늄은 1톤당 3,315달러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3.69% 올랐습니다. 시멘트 재료가 되는 유연탄은 작년 11월부터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전쟁 위기감이 본격화되던 올해 1월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1월 7일 유연탄의 가격은 1톤당 125.5달러였지만 지난 18일 기준 139.8달러로 올라 한 달 새 11.4%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과 시멘트가 없이 짓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건설에 필수적인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른 건데 이에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알루미늄과 니켈, 유연탄을 주요 건자재로 쓰는 건설업계는 본격적인 공사 시즌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를 쉬었던 겨울철이 끝나고 공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이면 원자재 값이 추가로 올라 수급 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급 자체도 불안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건설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철근과 시멘트 값도 오르자 건설 원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건설업계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의 철근값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전달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단체로 공식 항의에 나선 건 현대제철이 철근 가격의 기준이 되는 1톤당 고시가격을 96만 2천 원에서 이달 99만 1천 원으로 올린 데 따른 건데요. 건설업계는 이번에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다른 제강사도 철근값을 줄줄이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설 현장의 주요 자재인 레미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멘트의 주 원료로 쓰이는 유연탄 값이 급등하면서 시멘트 값도 지난해 1톤당 7만 5천 원에서 올해 9만 3천 원으로 24% 올랐습니다. 또한 국내 레미콘 업계 1위, 수도권 레미콘의 40%를 공급하는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 된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건설업계가 원자재 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철근과 콘크리트 업체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앞서 건설업계가 단체 행동을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에서 주로 하청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원청사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계약금을 올려달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원자재 공급망 훼손, 전쟁 위기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주요 건설 원자재들의 가격이 1년 새 급등해 이를 반영한 공사계약금을 달라는 겁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전국 건설 현장 1000여 곳에 공사계약금을 20%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보냈습니다. 1년 새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라 기존 계약금에 맞게 공사를 하면 손실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연합회가 단체로 계약금 증액을 요청한 건 2019년 설립 이후 처음인데요. 골조공사는 건물에 뼈를 세우는 핵심 공정입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약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 하청업체는 원청사인 건설업계, 또 건설업계는 철강업계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건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건설업계는 계약금 조정을 두고 원청사와 하청업체 간 법, 행정법, 하청업체 간 법적인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연합회가 계약금 조정 협의 결과 시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업계와 철강업계 간 가격 조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할지 안 할지 여부에 따라 원자재 가격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투자자의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 거래계좌에 맡겨놓는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6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월 3일 약 71조 원에 비해 1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뿐 아니라 증권사에서 비즈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지난 18일 기준 약 20조 원으로 연초와 비교해 약 3조 원가량이 빠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의 감소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의 긴축 우려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첫 거래일과 비교해 각각 9.10%, 16.04% 하락했고 오늘 전 거래일과 비교해 1.35%, 1.83% 하락 마감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향후 증시 전망도 부정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3월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 지속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담, 강도에 대한 부담, 여기에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의무 보유 제도를 개편하고 스톡옵션을 6개월간의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 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 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소비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3.1로 1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단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으로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소비 심리가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측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며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상승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엔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뒤 2, 3년이 지났는데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처럼 주택수에 포함돼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및 종중이 보유한 주택도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에 따라 종부세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 세금을 내왔던 상속인들의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뉴욕과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게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은 우리나라 첫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이자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 행태적 시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 조치안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사전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가운데 과반이 갤럭시 S22 울트라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S 시리즈 중 최초로 S펜을 내장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계승한 제품입니다. SKT의 경우 사전 예약 가입자 중 3분의 2 이상이, KT 역시 사전 예약자의 3분의 2 이상인 67.2%가 갤럭시 S22 울트라를 선택했습니다. LG U+의 경우에도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예약 비중이 52.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SK그룹 편입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수 당시 무리한 배팅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9년 만에 세계 반도체 업계 2위로 올라섰는데요. 공격적인 인수와 미국 시장 확대 등으로 글로벌 탑 랭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SK와 하이닉스의 질적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 SK 하이닉스 인수 직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말입니다.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위한 최 회장의 비전은 10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인수 당시 SK 하이닉스는 매출 10조, 영업손실 2천억 원대의 적자 기업. 막대한 투자 자금과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의 불확실성이 컸지만 SK 하이닉스는 2013년 흑자 전환 후 지난해 매출 42조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가총액도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인수 직전 13조 원이었던 기업 가치는 지난해 시총 100조 원에 2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화려한 변신의 배경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꼽힙니다. 인수 이후 매년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 연구개발비는 2020년 3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누적된 투자 금액만 19조 규모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2%에 달합니다. 라인 확충으로 생산량도 10년간 7배 늘어났습니다. 청주 M11을 시작으로 국내외 공장 준공도 확대되며 2017년에는 시설 투자액만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공격적인 글로벌 인수합병입니다. 2017년 낸드 플래시 강자인 도시바 메모리에 투자했고 지난해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1단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의 경쟁력 확보로 반도체 업계 글로벌 1위로 도약할 실탄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가 올레드 TV로 대체 불가 토큰 NFT를 구현한 디지털 예술 작품 전시에 참여합니다. 이번 에뮬렛 혼영전 범을 깨우다 전시는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를 주제로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원에선 원화 작품을, 스타필드 하남에선 원화를 NFT한 디지털 작품을 올레드 TV로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전시에는 현대 미술의 거장이자 인물화로 유명한 강영구 화백 등 국내 유명 작가 38명이 참여합니다. 관람객들은 올레드 TV를 통해 팝아트와 회화, 미디어 아트 등의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라면이 국내 식품 생산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품 생산량 1위 품목은 봉지라면과 용기면 등의 유탕면으로 전년 대비 231.1%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9년 13위에 머물렀던 유탕면 생산량은 1년 만에 12단계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 증가는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라면의 국내 판매액은 전년보다 19.9% 줄었지만 수출액은 6억 8,711만 달러로 49.4%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수출액 순위에서도 2019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에서도 집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자 한국 라면은 한 끼 식사 겸 비상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